저는 어릴 적부터 건축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 구석에 건물을 스케치하던 소녀는 결국 건축학위 체이오테이 KK사를 따냈고, 제 목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비전을 믿어준 지수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성공적인 건축 사무소를 세웠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상훈이도 합류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제 디자인이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돕는 핵심 인물이 되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 한 프로젝트를 수정하던 중 뉴스에서 인천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텔방에서 나오는 지수와 상훈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처리를 핑계로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상훈은 대전에 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14년의 결혼 생활과 1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시청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건축사 팀을 12개로 확장하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이전했으며 사무실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지수와 상훈이 그 뒤를 이었죠. 그날 오후 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사실 제 긴 근무 시간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지수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긴 했지만, 저는 그녀의 사랑이나 신의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텔 앞에서의 그 영상은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 진우에게 연락해 해당 보도 영상의 원본을 부탁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확인하자 제가 두려워했던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수와 상훈은 모텔 앞에서 서로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 주인인 김 사장에게 연락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테이프를 압수해갔지만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영상을 확인하기로 하고 그 영상이 밝혀낼 진실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비서에게는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알리고 모두가 퇴근한 뒤 보안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니 상훈이 먼저 모텔에 도착해 열쇠를 받아 116호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분 뒤 지수가 나타나 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무기를 든 한 남자가 그들의 방 앞을 지나갔고 경찰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 후 상황이 진정될 때쯤 방송국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에는 지수와 상훈이 방을 나오기 전 입을 맞추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두 사람은 매주 이곳을 찾는 단골이었고 김씨 부부라는 가명으로 2년 전부터 투숙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영상을 복사해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모든 것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정밀회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뒤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건축사협회 모임 일정이 있었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 비서인 정 대리가 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어 그녀의 후임으로 나래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래는 영리하고 유능했으며 기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건물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지수와 상훈 모두 이 아이디어를 반겼습니다. 저는 나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녀를 제 계획에 동참시켰습니다.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지수와 상훈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몇 번씩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상훈 또한 자신의 아내인 윤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윤희가 그 모텔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지수는 흠칫 놀랐지만 상훈은 침착하게 그곳이 예전에 우리가 일했던 곳 근처냐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윤희가 이미 그들의 불륜을 눈치채고 은밀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하고 상훈이 물기를 닦았죠. 윤희와 저는 마당의 물건들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수와 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이서 우리 몰래 무슨 꿍꿍이에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랐고 지수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게 유일한 재미라며 상훈이 윤희에게 들킬까봐 너무 겁을 낸다고 농담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윤희와 상훈이 떠난 후 저는 지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며 이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진실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밀려드는 죄책감과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헤매다 결국 한 24시간 카페에 멈춰 섰습니다. 생각이 필요할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지만 무시하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때 제 새 비서인 나래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겪었던 힘든 시간을 공유하며 제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지수의 외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상훈과의 일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제게 쏟았던 그 많은 사랑의 말들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래는 제 손을 잡아주며 지수가 어쩌면 자신의 언니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외도를 멈추지 못했고 결국 이혼과 질병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나래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지수가 정말로 상훈을 사랑하는지, 이 부적절한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왜 끝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지수의 통화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명석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돈은 받지 않을게요. 친구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알았어요. 대신 업무 시간 외에는 저를 그냥 민준 씨라고 불러주세요. 사무실에서는 평소처럼 대하고요. 저는 그녀에게 조사관과 정밀 회계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 상훈과 함께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재반 비용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건네며 지수와 상훈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파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형 카메라가 도움이 될 거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나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려면 현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해 쓰라고 했습니다. 나래 씨가 저를 위해 해준 일은 결코 잊지 않을게요. 저는 제 사람들은 확실히 챙기거든요. 제 말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준 씨를 전적으로 믿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를 보고 있으니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문제가 어쩌면 제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나래를 돕기로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는데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엄격한 삼촌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반항심에 가출했다가 몇 년 뒤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죠. 나래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백화점에서 일하며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매니저가 될 만큼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회식 자리에서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인함에 경의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 모아둔 돈이 바닥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래 씨,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라며 졸업 전후로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적에 따라 연봉도 올려주겠다는 조건도 덧붙였죠. 나래는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민준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대신 업무 시간 외에는 저를 님 자 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계산서를 보니 겨우 이 500원 뿐이더군요. 저는 우리 둘의 차값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 끝에서 나래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나래 씨. 들어와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1,000원짜리 3장을 올려놓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에 들러 어젯밤 값을 치르려 했더니 이미 계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가 내주신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고작이 500원이었는걸요. 500원은 팁으로 준 셈 치죠. 자, 여기 봉투요. 카드랑 비밀번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논의했던 프로젝트들을 시작해주세요. 지수에게는 나래 씨가 어린이집 계획안을 짜고 있다고 말해둘 테니 편하게 움직여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 오전 중에 마무리되면 다시 보고할게요. 잠시 후 나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입니다. 회계 감사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말 서울 일정 전까지는 확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게 되면 설치할 장비들을 챙겨가기 위해 제 딸 다은이도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곧 답을 주겠다고 안심시키며 미소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수에게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여보, 별일 없지? 지수가 답했습니다. 응, 별일 없어. 점심만 먹으러 가? 아니, 너무 바쁘네.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 가야 하니까. 급여 정산 서류 미리 준비하고 있어. 상훈이랑 윤희 씨 일은 다 정리됐고? 그럼 오늘은 좀 어때?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제가 묻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참, 아까 나래 씨가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가져왔더라. 일 처리가 아주 빠르네. 저는 덧붙였습니다. 지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래 씨가 당신 옆에 있는 거 질투해야 하나? 저는 웃었습니다. 여태 안 하던 질투를 왜 해? 게다가 나래 씨는 너무 어리잖아. 만약 내가 나이가 20살이나 적었더라도 당신은 나를 선택했을 거라는 지수의 말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는 참 예뻤고 그녀의 딸은 더 예쁠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훈이가 들렀습니다. 준비 다 됐나? 제 물음에 상훈은 물론이죠. 라고 답하며 덧붙였습니다. 지수 씨가 어제 형님 컨퍼런스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응, 그냥 뭘 좀 잘못 먹었나 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수를 배신하기라도 하면 아마 난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제 농담에 상훈은 낄낄거렸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수 씨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럴 일 절대 없죠. 글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지수도 예전엔
주변에 따르는 남자가 많았다는 제 말에 상우는 동의하면서도 그녀는 이제 형님의 여자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서울 컨퍼런스는 긴장감 속에서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래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수와 저는 공식 일정들로 바빴고 피곤했지만 겉으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밤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윤희와 앉아있던 저는 운전 중인 상훈의 손을 지수가 계속해서 뿌리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수가 우리 쪽을 살폈지만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상훈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상훈은 지수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앉아 있었고 지수의 나직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쯤이야?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휴게소 들어왔어. 상훈 씨랑 교대하려고. 그 순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머지 길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수는 제 품에 파고들어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뒤척이다 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황을 묻자 나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지만 내일은 정말 폭풍전야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증거물을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가 깨기 전 출근했고 상훈도 곧 도착했습니다. 지수를 보러 상훈이 일찍 들른 게 아닌가 의심이 들더군요. 회계 보고서는 대체로 괜찮았지만 상훈이 매달 수십만 원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주 나쁜 선례였죠. 그때 나래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제 사무실 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미소 짓자 무거웠던 기분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글쎄요, 아직 조사 보고서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요. 나래 씨는요? 제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저는 나래가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지수와 상훈이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상을 뒤로 돌려 지난 목요일 분량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상훈 씨,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부주의했어. 두 사람 다 눈치챈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자. 상훈도 동의하며 지난 5년이 정말 꿈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며 농담을 던졌지만 지수는 그를 거절하며 상훈 씨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며 제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래가 문을 닫고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20분 뒤에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시간을 좀 늦춰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윤희 씨는 언제 오기로 했죠? 지수 씨와 상훈 씨가 도착하고 5분에서 10분 뒤에요. 그때까지 시간 좀 끌 수 있겠어요? 그녀가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윤희 씨가 오면 바로 안으로 안내하고 나래 씨도 증인으로 같이 있어요. 소형 카메라는 준비됐죠? 네, 그들이 오면 바로 작동시킬게요. 좋아요. 윤희 씨를 최대한 빨리 들여보내요. 나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민준 씨. 제가 방 여기저기에 티슈를 놔뒀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다시 업무 복귀를 위해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저를 향해 작게 화이팅을 외쳐주더군요. 문이 닫히고 2분 뒤 상훈과 지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화 중인 척하며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 진우야.
결과 나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나래가 윤희 씨가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윤희를 안으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이 일은 윤희 씨와도 관련이 있으니 여기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지수와 상우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나래를 임시 비서라고 소개하고 모두에게 TV 화면을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수와 상훈이 모텔에서 만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수는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상훈은 저를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윤희가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 진짜 나쁜 놈은 당신이야. 상훈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조사를 계속하길 원했습니다. 영상을 더 보여준 뒤 저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부분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지수와 상훈이 들킬 것이 두려워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미 늦었어. 이건 내 미래가 달린 일이야. 잘 들어. 영상을 끄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지수야, 난 널 항상 사랑할 거지만 다시는 널 믿거나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나가는 길에 이혼 서류 챙겨가. 저는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윤희 씨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상훈에게서 지수의 향수 냄새가 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뒀어요. 저는 지수와 상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우리의 결혼 서약을 짓밟은 행위이며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요.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전부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를 매각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10일 안에 결정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상훈이가 투자한 돈은 제 돈이었어요. 저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파트너로 남고 싶어요. 상훈이는 이미 해고됐고 이제 갈 곳도 없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훨씬 깔끔하겠네요.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물었습니다. 나도 지분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파트너로 남으면 안 될까? 나중에 배당금이라도 보내줘.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잠시 약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집은 내가 가져. 난 곧 나갈 테니까. 지수는 사무실을 나갔고 이혼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 분 뒤 나래가 다가와 제 손을 살며시 잡고 티슈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14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회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나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두 분 모두 축하드려요. 이제 민준 씨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저도 어떻게든 제 약속을 지킬 거고요.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나요? 나래의 미소에 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수치는 다 정리됐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은퇴하신 간호사 한 분도 찾았어요. 그분이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할 다른 간호사 동료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모셔오고 싶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결정은 나래 씨가 해요.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인사팀 조 팀장에게 소개해주고요. 법인카드 잔액은 좀 남았나요? 네, 절반 넘게 남았어요. 좋아요. 그 돈으로 필요한 장비들 다 구입하세요. 공간 수선이 필요하면 다 같이 회의를 잡고요. 지수와 상훈의 비서들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그날 오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업무를 맡긴 건 아닌가요? 다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매일 아침 회의를 갖도록 하죠. 그리고 나래 씨, 이제부터는 제 개인 비서가 아니라 수석 보좌관입니다. 본인 업무를 도와줄 비서를 따로 채용하고 연봉도 직접 책정해서 올리세요. 나래는 벅찬 표정으로 저를 껴안더니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키스해줘서 고마워요. 매일 승진이라도 시켜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단순한 보답 이상이길 바랐어요. 걱정 마세요. 잘 해낼 자신 있으니까요. 제가 민준 씨의 눈과 귀가 되어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돕겠습니다. 나래를 보좌관으로 임명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순식간에 자리를 잡았죠. 몇 주 뒤 그녀는 새 정장을 입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아침 회의를 위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나래가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래 씨. 기분은 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있으니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해요. 참, 제 새 보좌관을 소개할게요. 나래가 벨을 누르자 작은 아이 하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나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제 딸 다은이에요. 다은아,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인사해야지. 다은이는 귀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아저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 다은아. 어린이집은 마음에 드니? 네, 정말 재밌어요. 엄마도 자주 보러 오시고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다은아, 동물원 가본 적 있니? 다은이는 나래를 한번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동물 친구들 착해요?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래와 눈을 맞춘 뒤 다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동물원에 데려가 줄게. 어때? 다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도 돼요? 제가 성급하게 물어본 것 같아 나래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래 씨.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요. 나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마음 다 알아요. 네, 저희도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도시락 맛있게 싸올게요. 나래 씨 차는 있어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차가 고장났는데 새로 살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제 수석 보좌관인데 회사 차량이 있어야죠. 오늘 오후에 다은이랑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수소문해 볼게요. 일요일에 다녀온 동물원 나들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다은이는 너무 좋아했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특별했고 나래와 함께 있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2년 된 혼다 오디세이 차량을 회사 차로 배정했습니다. 차량 관리 팀장에게 차를 깨끗이 세차해서 예전 상훈이 쓰던 주차 자리에 세워두라고 지시했죠. 이제 그 자리는 나래의 전용석이었습니다. 나래가 다은이와 함께 퇴근 인사를 하러 들렀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입술을 삐죽 내밀며 시무룩한 표정을 짓자 다은이가 놀란 눈으로 엄마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민준 아저씨가 울어요. 나래와 다은이가 무슨 일이냐고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은이가 작별 인사를 안 해줘서 그렇죠. 다은이는 사르르 웃으며 달려와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뽀뽀를 해준 뒤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래에게 차키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새 정장 입고 출근하는데 버스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건 나래 씨 회사 차키예요. 주차장은 당신 전용 자리에 세워뒀어요.
제 말에 나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네, 다은이 카시트 없으면 하나 사서 달고요. 아니요, 그냥 가요. 제가 장난스럽게 덧붙이자 나래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은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하얀색 미니밴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를 보고 미소 지으며 제 사무실로 들어온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뒤 입술을 뗀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회사가 예전보다 훨씬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곁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죠? 그럼요, 나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안심시키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민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스테이크 고기를 샀는데 어떻게 굽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저녁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갈게요. 제가 흔쾌히 수락하자 그녀는 조금 쑥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다은이도 당신이랑 저녁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차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차가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좋지만 조금 부담스럽네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차 1년 동안 세워두기만 했던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히 탈게요. 역시 민준 씨는 고집을 꺾을 수가 없네요. 저는 낄낄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이봐요. 어린이집 만들자고 나 설득한 건 나래시잖아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화만 내지 말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화 안 나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 좋아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녀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나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몇 시쯤 오실래요? 옷 갈아입고 바로 오실 거죠? 그녀는 잊지 말라는 듯 덧붙였습니다. 참, 그릴은 제 차에 실려 있어요. 금방 갈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완벽했습니다. 그릴에 구운 스테이크와 통감자, 그리고 옥수수까지. 저녁 식사 후 다은이와 보드게임을 하고 근처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조금은 소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저녁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은이를 재우고 난 뒤 나래와 와인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봐요. 공기 중에 감도는 묘한 기류를 느끼며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말해봐요. 내가 너무 서둘렀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시지만 이번엔 제 진심을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약속을 거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일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래 씨, 빚진 거 없어요.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해드린 게 없는데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함께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다은이랑 나래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구원해줬어요.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지만 않았다면 진작 당신을 내 여자로 만들었을 거예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고 멈칫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고 계신 건가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요? 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 진심을 다해 덧붙였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제 품으로 뛰어들어 격렬하게 입을 맞추더니 제 얼굴 곳곳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민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다은이도 당신을 무척 따르고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제 옆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지만 당신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열정적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 밑에서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녀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또래들은 너무 철이 없었는데 당신은 달랐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고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그녀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춤을 좋아하는 만큼 춤도 잘 췄으면 좋겠네요. 춤 좋아하죠. 예전에 댄스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제 꿈이 키 크고 듬직하고 잘생긴 남자랑 석양 아래서 춤추는 거였거든요. 넷 중 셋은 합격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제가 농담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춤 같은 건 상관없어요. 당신의 사랑만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요. 혼인신고는 언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어디서 살지 생각하고 있는데 나래가 눈치채고 웃었습니다. 지금 해결책 생각하고 있죠? 제가 도와줄게요. 제 생각을 말해주자 그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다 계획해뒀으니까. 이제 좀 자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를 품에 안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와 함께 속삭였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우리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 없이는 잠들고 싶지 않아요. 다은이랑 제가 들어갈 자리는 있나요? 그럼요.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당장 오늘이라도 들어와요. 그녀는 제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결됐네요. 이제 양치하고 올게요. 제대로 된 굿모닝 키스를 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수건을 두르고 돌아왔을 때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넘기더니 결혼 정보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더군요. 주소, 전화번호, 은행, 보험 정보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처음 본 날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아예 목록을 다 짜버렸어요. 그 거침없는 추진력,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응수하자 그녀가 좋아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공증인과 몇몇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사무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은이는 너무 기뻐하며 제 품을 떠나지 않았고 나래는 제 한쪽 팔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나래는 자신의 업무를 인계받을 정수라는 젊은 친구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30살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라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음 날 아침 나래가 정수와 오랜 시간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서실로 가서 조 팀장에게 새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팀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딱 맞는 분이 계십니다. 내일부터 사장님 업무를 도울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설계 중인 건물의 벽면 단면도를 확인하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퇴근 시간쯤 사무실로 돌아오자 나래가 다은이를 안고 정수에게 사내 인터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래 씨, 다은이랑 갈 준비 다 됐어요.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나래가 바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다 됐어요. 1층 로비에서 봬요. 코트를 입은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살이 조금 빠져서인지 옷태가 아주 좋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새 옷을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비밀이라며 웃었습니다. 명품 백화점에 도착하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은이를 카트 위에 앉히자 매장 매니저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비즈니스 룩부터 캐주얼, 속옷까지 새 옷이 전부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을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래가 제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라며 반대하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래 씨가 고르면 제가 마음에 드는지 봐드릴게요. 하지만 내일이면 나래 씨 옷장이 꽉 찰 거예요. 다은이 옷도 고르자. 보좌관은 싱긋 웃으며 나래를 데려갔습니다. 2시간 뒤 다은이를 안고 깜빡 잠이 든 저를 나래가 깨웠습니다. 다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샀는데 250만 원도 안 썼는걸요. 집으로 돌아와 4개의 큰 가방을 나래의 드레스룸에 옮겨주었습니다. 저녁으로 중식을 시켰는데 다은이가 포춘 쿠키를 아주 좋아하더군요. 아이가 제게 건넨 쿠키 안에는 내일 아빠가 예쁜 원피스 사주신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 건요? 다음 날 나래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나래와 다은이 모두에게 정말 많은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날 밤 나래는 자신이 즐겨 찾는 쇼핑몰을 보여주었고 저는 여름 휴가용 옷들을 사는데 100만 원을 더 쓰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옷을 입어도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행복한 표정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다은이를 재우고 난 뒤 나래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정 어머니께 연락해서 우리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나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은 그녀는 다은이 소식과 우리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화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나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품으로 뛰어들어 깊은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장모님이랑 삼촌이 정말 좋아하세요. 조만간 꼭 뵙고 싶대요. 어디 사시는데요? 제가 묻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이에요.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가자고 했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다은이를 재우러 들어갔다가 저도 작별 키스를 하러 갔습니다. 방문 앞에 서니 나래가 아이와 함께 나직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다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빠도요. 나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빠를 제일 많이 사랑하자.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2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은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이의 속삭임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빠도 다은이를 정말 사랑한단다. 잘 자렴. 아이가 엄마랑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저는 제 가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나래가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일요일 준비 다 됐어요. 토요일엔 부모님 댁에 입고 갈 옷을 사러 쇼핑몰에 갔습니다. 나래와 다은이는 똑같은 데님 원피스에 검은색 터틀넥, 데님 재킷을 골랐습니다. 다은이는 타이즈에 부츠를 신었고 나래는 레깅스에 굽 높은 부츠를 신었는데 둘 다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청바지에 푸른 셔츠, 그리고 감색 블레이저를 입었죠. 나래가 저를 양평에 있는 큰 본가로 안내했습니다. 도착하니 장모님과 빌삼촌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래와 장모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삼촌께 인사드리고 다은이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삼촌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은이를 안아 올리고 할머니께 소개하려 했지만 그때 장모님이 다은이는 겁이 났는지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독이며 할머니가 우시는 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다은이는 곧 안정을 찾고 장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다은이는 금세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나래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에 비즈니스 미팅에서 뵌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삼촌은 예전에 나래에게 모진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하며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나래가 얼마나 강단 있고 유능한 여성인지 자랑했습니다. 나래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몇 달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매출도 오르고 직원들도 다 나래 씨를 좋아해요. 오후가 깊어가자 장모님은 다은이를 며칠만 맡겨두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지만 나래와 저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이와 떨어질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다은이는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남은 시간은 우리와 함께 보내며 사무실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나래는 열정적인 관리자로서 매일 부서를 돌며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무실 전체를 밝게 만들었고 칭찬 한마디에 다들 힘을 냈지만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기라도 하면 다들 긴장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래는 예전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새 비서를 보고는 인상을 쓰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새 비서 어때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당신만큼 키스는 못하던걸요. 제 장난에 나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서둘러 그녀를 달랬습니다. 장난이에요. 내 평생의 입맞춤은 다은이랑 당신 거예요. 그녀는 금세 미소를 되찾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아주는 건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지분이 좀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그날 퇴근 무렵 상운의 후임이었던 정수가 나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정수가 동료에게 나래를 꼬셔보겠다고 허풍 떠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나래를 불러 즉시 정수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나래는 그를 해고했다고 보고했고 우리는 함께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래가 물었습니다. 왜 정수를 해고했는지 안 물어보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래 씨가 알아서 잘했겠죠. 그녀는 정수가 사내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잘했네요. 저는 제보해준 직원에게 상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겨누며 제 딸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은이가 자기 딸이라면서요. 나래는 침착하게 그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은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래에게 쏠린 틈을 타 저는 재빨리 그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는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총을 줍자마자 나래가 달려들어 그의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이 올 때까지 그의 얼굴과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그녀를 말렸고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자 배달원이 무기를 든 정수를 보고 신고한 것이었죠. 다행히 다은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살인미수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사무실에서 일할 땐 전혀 못 알아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날의 아픈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다 보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확신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더라면 제 부어오른 손을 먼저 걱정해 주었을 겁니다. 얼음찜질 해야겠어요. 그녀는 제 손을 돕기 위해 차가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위기 상황에서 정수의 시선을 돌린 점을 칭찬해 주었죠. 저는 하이힐보다 단화가 걷어차기엔 더 좋았을 거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나래는 진지한 표정으로 누구든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둘 다 호신용 무기 소지 허가를 받고 자기 방어 훈련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래는 양평 근처에 무술을 가르쳐주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래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잠을 설치고 나서 아침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사격장에서 열리는 총기 안전 교육 과정에 우리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삼촌에게서 사격법을 배웠다는 뜻밖의 과거를 들려주었죠. 저는 나래에게 제 비밀 무기 보관함을 보여주며 수업에 가져갈 총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22구경 리볼버를 고르며 예전에 쏴본 적이 있다고 웃었습니다. 또한 389경 발터 PPK를 보더니 옛날 생각이 난다며 그것도 챙겼습니다. 나래는 아버지께 배운 교훈이라며 총의 크기보다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큰 총으로 못 맞히는 것보다 작은 총으로 확실히 맞히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다은이를 장모님 댁에 맡기고 무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관장님은 아이를 키우는 우리 사정을 듣고는 손전등으로 위장된 3단봉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손목만 살짝 스냅을 주면 50세임이 넘게 늘어나는 도구였죠. 우리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단봉 2개를 구입한 뒤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래는 2가지 총으로 사격 연습을 했고 결국 발터 PPK를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의 명중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전용 홀스터와 총을 숨겨 담을 수 있는 세련된 핸드백 몇 개를 샀습니다. 저는 49경 스미스 앤 웨슨을 선택했고 허리용 홀스터를 구입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들렀을 때 삼촌은 제게 나사못이 박힌 쇠파이프를 보여주며 호신용으로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시더군요. 정수 사건 이후 저는 집안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나래와 사격장에 몇 번 더 가서 위급 상황에서 가방을 열지 않고 바로 쏘는 연습도 시켰습니다. 수많은 연습 끝에 그녀는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격장의 사람들도 그녀의 솜씨에 감탄할 정도였죠. 그녀는 6발을 순식간에 쏴서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가방이 망가질까봐 걱정하긴 했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하더군요. 저는 연습용 가방을 사주며 나중에 파티 드레스 입고 작은 지갑만 들었을 땐 제가 지켜줘야겠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전 언제나 당신이 지켜줄 거라 믿어요. 나의 영웅이라고 대답했죠. 사격장 주인도 나래의 실력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필기 시험까지 통과해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나래의 근거리 사격 능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녀는 사격 연습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고 사격장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는 모습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격장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양옆의 타겟을 4초 안에 완벽히 명중시키는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죠. 강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격장을 나서며 그녀가 필요할 때 총을 바로 꺼낼 수 있는 전용 핸드백을 몇 개 더 샀습니다. 나래는 평소에도 하이힐에 짧은 스커트, 노출이 있는 옷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을 즐겼는데 제가 그런 시선들을 질투하지 않는 걸 알고는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는 제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피임약 끊었어요. 우리 일주일만 여행 가요. 다은이는 이제 장모님이랑 삼촌이랑 잘 지내니까 맡겨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계획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필리핀 보라카이의 프라이빗 리조트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짐은 단출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의 휴가는 환상적이었지만 리조트의 전용 해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어났는데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 남자가 다가와 나래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성인 영화 출연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연봉 수억 원을 받는 우리 회사의 경영자요. 제 일을 하려면 그 이상의 액수를 가져오시오. 남자는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나래는 장난스럽게 자기가 영화에 나가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죠.
저도 농담으로 응수하며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웃어 넘겼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난 절대로 다른 남자가 나를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황당한 사건을 안주 삼아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길어지다. 나래가 제 신체 사이즈를 해변의 남자와 비교하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는데 그게 제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진 저는 방을 나와 리조트 주변을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나래가 그 해변의 남자와 다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그런 농담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래는 다급히 저를 찾아 뛰어왔고 근처에 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기분이 상한 이유가 자신의 농담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고요. 나래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위로하며 아까 그 남자와 나누던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줄 거죠? 저는 유머를 섞어 대답하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의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남자는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라카이를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다은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긴 했지만 직접 안아주고 싶었죠.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은이가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나래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저는 그 광경에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번쩍 들어 올렸고 우리 셋은 부둥 켜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과 삼촌은 다은이가 정말 착하게 잘 있었다며 언제든 또 맡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은이는 다시는 자기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제 품에 쏙 들어왔고 저는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한 날에는 신입 엔지니어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똑똑한 여성 보좌관 지연 씨와 유능하고 성격 좋은 민석 씨, 2명의 인재를 채용했죠. 몇 달 뒤 휴가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래가 저와 다은이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다은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녀의 웃음 섞인 목소리에 안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 식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강아지가 생기는 거냐며 신이 났지만 나래는 동생이 생기는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다은이를 안고 주방을 뱅글뱅글 돌며 환호했습니다. 엄마한테 아기가 생긴대. 나래는 행복한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애워싸고 축하와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니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중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나래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래는 반짝이는 눈으로 답했습니다. 우리의 결실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맺어준 열매예요. 호기심 많은 다은이는 다음엔 강아지도 키우면 안 되냐고 물었죠. 나래는 웃으며 이제 임신 2개월이라 배가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전 교육 클래스에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죠. 물론이죠, 내 사랑. 어디든 함께 갈게요. 그녀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7개월의 시간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체구를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수의 전 남편보다 제가 훨씬 체구가 큰데 혹시 아기가 너무 커서 나래가 힘들지는 않을까? 혹은 쌍둥이라면 어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래는 제 불안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래는 제 걱정을 듣더니 여자의 몸은 생명을 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대의학이 모든 걸 도와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요. 유도 분만이나 제왕 절개 같은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작고 소중하니까요. 제가 중얼거리자 다은이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왜 울어요? 나래는 미소 지으며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장난치시는 거야.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몰라서 엄마가 아플까봐 걱정되시는 거래. 다은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바보예요.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은이의 말에 나래는 활짝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래의 배는 불러왔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번 임신이 첫 번째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주변에 따뜻한 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 임신 7개월 차였던 나래가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고 저와 다은이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호신용 총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도 위에서 나래가 3명의 괴한과 맞서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중 2명은 범인들의 차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운전자를 향해 발포했고 차는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나래에게 달려갔고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은행 안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은행 쪽으로 향하려 하자 나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깨진 유리문 사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저는 그의 머리를 겨냥해 단 한 발로 제압했습니다. 인질의 상태를 살피려는데 카운터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나래가 발포했습니다. 2발의 총성이 정막을 깼고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도는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출동한 경찰에게 무기를 넘겼고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나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핸드백이랑 스타킹이 다 망가졌네라며 애써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무장 강도를 막아낸 용감한 부부로 소개되는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마터면 서로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다음 날 아침 서장이 우리를 찾아와 보안 영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나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강도를 제압하는 모습에 서장은 감탄하며 웬만한 경찰관보다 낫다고 칭찬했습니다. 서장은 우리를 기자회견에 초대했고 우리는 피곤했지만 응했습니다. 나래는 쏟아지는 관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서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2분은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셨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언론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래에게는 각종 인터뷰와 토크쇼, 육아용품부터 헤어 제품까지 수많은 광고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저는 그녀의 활동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출산 전 일주일과 후 3주 동안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연락도 삼가게 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래는 진통이 오기 직전까지 업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서 회의를 하라고 당부했음에도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민석 씨와 가장 먼저 회의를 하는 게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지훈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사무실을 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방에서 회의하라고 다시 권했지만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요. 그럼 누구부터 만날 건데? 제가 슬쩍 묻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민석 씨죠.
그 친구 왜 팀장이나 과장 거치지 않고 바로 당신한테 보고하는 거야? 제 물음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네요. 별 뜻은 없어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자기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게 해. 당신한테 바로 오지 말고. 나래는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그제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요. 체계가 잡혀야 오해가 없지. 그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게 말이야. 제 말에 나래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당신까지 포함해서요? 그럼요. 제가 웃으며 답하자. 나래는 장난스럽게 손가락 욕을 해보이며 웃었습니다. 못 말려 정말. 몇 달 후, 우리는 보령 근처 제 소유의 별장에서 전 사원 해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성인 전용 행사라 다은이와 지훈이는 할머니 댁에 맡겼죠. 파티는 성공적이었지만 민석 씨가 계속해서 나래 곁을 맴도는 게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나래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지연 씨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의심의 꼬리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래가 민석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 위에 앉아 있는데 나래와 지연 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밑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래가 제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지연 씨한테 들었어요. 민석 씨랑 나 때문에 속상해 한다면서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민석 씨랑은 아무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난 영원히 당신 남자예요. 저는 서운함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 친구랑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데?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나래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민석 씨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전달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군데? 제가 묻자 나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나래 씨라고?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 민석 씨는 우리 회사 들어올 때부터 저를 동경해왔대요. 저를 이성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능력을 존경한 거였는데 그게 본인도 모르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거래요. 너무나 뜻밖의 사실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가 제게 보였던 묘한 태도들이 이제야 이해가 갔지만 제가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생각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제가 자책하며 고백하자 나래는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오해 풀렸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묻자 나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 씨랑 진지하게 대화해 볼게요. 일은 정말 잘하는 친구니까. 앞으로는 정해진 보고 체계대로 팀장님을 거쳐서 오라고 확실히 말할게요. 그래야 서로 깔끔하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나래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질투 안 할 거죠? 저는 그녀를 보며 쓱 웃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너무 매력적인 게 죄지 내 죄인가요? 제 농담에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고 지연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셨나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좋네요. 나래가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석 씨 보고는 팀장님께 하라고 했어요. 지연 씨도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 둘만 남게 된 집에서 나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당신한테 더 솔직했어야 했다는 걸요.
민석 씨 일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녀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습니다. 저도 혼자 앓지 말고 바로 물어봤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이해한 거죠? 우린 뭐든 같이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우리가 나눈 사랑과 신뢰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